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저희 경주마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기술주 중심의 거대한 랠리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역대 최장기간 상승 중이고 에코프로는 70만 원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대로 시장에 올라타도 되는 건지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으시죠? 오늘은 이분들께 한번 조언을 구해볼까 합니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좀 각오가 좀 네. 각오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떤 각오를 갖고 있어요? 일단 경주마에 이제 출연하게 되어서 네. 좀 소감이 또 감회가 또 새로우면서도 네. 반갑고 너무 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프로그램명이 경주마라서 사실 앞만 보고 달릴 수도 있는데 네. 예, 사전에 이제 방송이 진행이 되기 전에 두 분과 또 MC님을 좀 뵀을 때 이제 귀를 열어서 또 많이 또 저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렇죠. 네. 저도 또 이제 전달을 또 잘해서 시청자분들이 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또 차곡차곡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특기가 어떤 네. 쪽이십니까 지금? 제가 얼굴인가요? 지금 네. 아닙니다. 일단 제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새로 인사를 드리면서요. 네. 스페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 철학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주도주 누구나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건네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시장에서 소외되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봐야 되는 종목들 또 움직이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때문에 시장에 이제 흘러나오는 내용들 뉴스들 저도 꼭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렇게 길게 말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늘 첫날이니까 좀 봐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지금 뭐 정광우, 이광무 이렇게 두 분 다 광광자 빛이 아주 밝습니다. 오늘 번쩍번쩍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창한 부장님도 좀 있나요? 제가 이제 이 창 환이잖아요. 네. 환이 빛나란입니다. 그래요? 환이 빛날 환이에요? 또 앞에 창도 창성차라서 두 분 다 빛광자 쓰시는 거죠? 네, 저 빛광입니다. 저도 빛날형인데 네. 오늘 포광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억지로 한번 좀 엮어봤고요. 오늘 이제 경제와 주식 어떻게 마무리됐다고 보시는지 한 분씩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짧게. 네. 네, 오늘 뭐 그 활자 좋은 에코프로의 시간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에코프로 지금 8월 MSCI 편입가 지금 계속 빠질 이유 없이 계속 갈 것 같고, 그리고 FTSE ET50가 100 편입됐고요. 다음 달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2차전지 ETF 에코프로 한 종목이 20% 담고 BM도 20% 담는 ETF 나오니까 제가 이제 그 공매도 세력들 수급 문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에코프로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완전히 그 수급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라서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이렇게 비장하게 말씀하시죠?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저는 무난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FOMC 같은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 또 좀 시장이 많이 흔들리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 와서는 이런 이벤트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충분히 그 전에 좀 소화가 되고 시장도 이제는 이 이슈에 대해 가지고서는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반응 자체가 과거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라든지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아주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광무 대표님. 네, 저는 오늘 반도체에 반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거 좋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금 1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좀 시장이 환호한 걸로 보여지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지금 34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33,000 위로 또 올라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오늘 한국 증시는 좀 덜 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옆 나라인 특히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는 일본이 워낙에나 그 오랜 기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뭐 30 몇 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비교를 하니 사실 우리의 최근의 반등이 조금은 초라한 것 아니냐. 우리는 아직 신고가 근처도 가지도 못했는데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바닥에서 반등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도 충분히 반등이 일단은 나오고 있고요. 일본 사례를 보면 저는 오히려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인데 일본의 최근 강세를 이끌고 있는 주요한 동력 중에 하나는 바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주 관련해가지고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이끌고 있고요.
이것이 실제로 투자자들이 자극해가지고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정책적인 일반 주주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정책들이 더욱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이미 일본에서 검증이 됐으니까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얘기 이따가 조금 더 해보고요.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단기 금리를 10bp 깜짝 인하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리오프닝이나 해서 이제 경기 부양을 열심히 했는데 네. 아무래도 여전히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뭐 일시적으로 추가 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게 추가적으로 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 보이고 일단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이제 소비 집착 정책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하까지 전방위적으로 일단은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당연히 좋죠. 중국이 좋으면은 최근에 해서 뭐 효성시험선수 이런 것도 올라가는 것도 네.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일단 반등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강훈 네. 대표님 이제 반도체 강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반도체가 오늘 뭐 필라델피아 그 반도체 지수 미국에 고개 많이 오르면서 영향을 네. 받아서 오른 것도 있지만 네. 또 뭐 중국 수출하는 부분 그것도 네. 미국에서 또 유예를 해줬잖아요. 네. 장비 반입하게 네. 그런 부분도 다 영향을 복합적으로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 부분들이 좀 장중에 반도체 종목들의 힘을 좀 더 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 증시 같은 우리 증시 안에서는 뭐 반도체나 이체전지 파트 안에서 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뭐 IRA 법안이라든지 또 중국에 대한 눈치 많이 볼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초창기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왔을 때는 사실 반사 이익을 노리기는 너무 어려웠던 시국이었고요.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뭐 패권 전쟁도 알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동반해서 동반 성장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중국을 배제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네. 중국을 포용하면서 갈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 좀 준비하지 않을까.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 숨통이 좀 트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국 안에서 경기에 대한 둔화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에 대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죠. 예. 그런 부분 안에서 가장 먼저 민감하게 뭐랄까 경기를 다시 한번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소비에 대한 정책에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전자기기 쪽이 아닐까.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좀 응답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을 좀 잘 짚으신 것 같고요. 네. 뭐 추가적으로 보충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 그 감산에 의한 바닥의 1차 랠리는 나왔고 이제 그 다음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고객사 재고 감소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지금 5월달에 그 데이터 센서 쪽에서 그 AI 반도체 수요 그 증가로 인해서 재고 감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AI 모멘텀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종목들도 치고 나갔고요. 네. 특히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대표 이제 AI 관련 수혜자가 되면서 또 공매도가 안 되는 또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 흐름이 나와서 이제 고객사 재고 감소 사이클에 대한 2차 랠리가 그냥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차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게 실적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수요랑 교체 수요가 발생해서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언제쯤일까요? 이게 이제 그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옥석가리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7월 네, 중순 정도. 그래서 그때까지는 반도체 종목들도 계속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가 같이 가는 우리 시장도 지금 강세장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랠리의 끝이 언제쯤 올 것이냐? 언젠가 뭐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FOMC 조만간 오는 FOMC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면 너무 랠리까지 너무 몇 짧나요? 시간 네. 시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증시가 순환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막아주고서요. 이것이 금융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네.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 장세 구분 중에서 실적 장세가 가장 그 이제 기간이 깁니다. 네. 한 이제 2년 정도 평균적으로는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잘 안착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려 있기는 한데 잘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수명이 꽤 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이 잘 나오길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들어볼 이슈, 자사주 강제 소각 추진되나 이 이슈입니다. 금융당국이 이 자사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요. 기업들이 들고 있는 자사주를
10%만 남기고 다 소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이분 어떻게 보세요? 뭐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이게 이제 그 경제개혁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 경영권에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경영권 방어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근데 그거 경영권에 영향이 있을 만큼 자사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극소수이고 네. 오히려 이제 그 자사주를 이제 그 매입 신청을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더라도 나중에 그게 다시 매물로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 자사주 뭐 소각 의무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게 증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그게 자체가 소각의 의미를 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그게 이유가 붙지 않는 안에는 99%는 그냥 소각이 동반된다. 그래서 실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와가지고서 제일 놀라는 점이 자사주를 샀는데 소각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거에 깜짝 놀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국이 대단히 독특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이 자사주 매입해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기업들이 주로? 일단은 보통은 이제 이 정책적으로 경기가 좀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저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쓰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도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자금들로 해서 시장의 유지 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를 좀 늘려라는 것이 목적인데 기업들이 대부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사주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네. 이 새로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뭔가 쟁여놓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캐파에 대한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 부양 정책으로 같이 동반해 주는 게 기업의 목적인데 네. 아마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 성격은 좋은 점이 판단되는 것들은 가져오면서 또 미국 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윤리적인 부분들은 또 패싱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 곳간에 자금을 좀 축적해주는 역할로만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소각과 같은 일정이 나온다라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다라고 반기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아주 베푼다라고 뜻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내 곳간에 자금을 좀 실어놓는 그런 네.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네. 자사주의 마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주주들이 지배력 강화하는 데 쓰지 않아요, 보통? 뭐 인적 분할하게 되면은 이제 네. 신설 법인도 그 비율만큼 이제 주식이 생기니까 네. 그게 이제 의결권이 없던 게 의결권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의결권이 더 늘어나면서 그 보유 지분이니까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그런 네.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OCI라든가 이제 하나솔루션이라 동국제가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막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데는 노이즈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대로 네. 자사주가 의무적으로 소각이 된다. 갖고 있는 자사주를 그러면 소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가가 막 오르게 되나요? 그 적당한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겠지만은 예를 들면 자사주가 너무 많은 기업들은 네. 그게 다 이제 매물로 좀 나올 수 있는 리스크는 있겠죠, 당연히. 소각이 된다면. 소각이 된다면 그만큼 EPS가 줄어드니까 주당 그 기업의 실적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니까. 그럼 막 코스피도 막 3,000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소각을 한다는 거는 주가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 자사주 소각할 만큼 그만큼 재무제표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안 좋은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제안드린 거는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자사주 소각을 좀 의무화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겠고요. 좀 작은 기업들은 좀 유예해지는 것도 방법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뭐 모르겠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재계는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자사주를 그냥 소각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무래도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령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본인들에게 가까운 소위 백기사라고 하죠. 네. 거기에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갑자기 없어졌었던 의결권이 나의 백기사에게 가가지고 내 편을 들어주는 걸로 부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를 통해 가지고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 또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주에서 전환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서는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로 자사주의 마법이 강력하게 대주주한테는 다가오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봤었을 때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 또 마지막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만약에 기업이 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현금이 필요할 때에 장에서 매각을 해버리면 또 네. 그만큼 현금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다양한 용도를 고려를 했었을 때에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에 대해서 손대는 거는 제도가 변화되는 거는 굉장히 싫어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게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경영권 방어에 새로운 수단을 찾는 게 맞는 거지. 네.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어긋나는 건데 자사주를 우리만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지켜나가는 방법으로 삼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멀리 봐서는 유지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대주주 관련해가지고서 지주사 전환 시에 자사주 마법이 발생하는 거에 이유 중에 하나는 세제 혜택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대주주가 분할하고 나서 나중에 현물 출자를 할 때에 세제 혜택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처음 생겨난 게 IMF 때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워낙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혜택을 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큰 혜택이기 때문에 3년마다의 원래는 일몰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일몰 될 때만 되면 연장, 재연장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20년 이상 이거를 이제 자사주랑 물고서 이런 제도가 오는 거는 네. 사실은 이게 계속되기는 어렵다라고 현실적으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자사주를 이제 유지시키는 정책에 대해서 네. 좀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독일이 일단 자사주를 네. 한 10% 한도로 보유하게끔 한도를 설정해 놓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각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뭐 보면은 재계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무턱대고 막 그대로 추진할 것 같지는 않고 독일처럼 이렇게 10% 빼고 나머지는 뭐 의무 소각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알아서 처분해라. 요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앞에서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자사주라는 목적이 사실은 소각으로 간다라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시장 경기가 어려울 때 뭐 대출 금리를 낮춰서 좀 더 유보율을 높이고 좀 이제 유동성을 높여서 이제 투자를 좀 만들어라라는 게 목적인데 네. 자사주로 쟁여 놓는 것 자체 그리고 또 그런 목적으로 자금을 축적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자금도 갇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뭐 경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독일처럼 일정 부분에 대한 자사주에 대한 한도를 정해 놓는다면은 기업들에 대한 그런 행위가 제한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장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앞으로 시장 경기가 더 좋아진다라면 더 좋게 만들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도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0%로 한도가 설정이 되고 그 이상 가진 자사주는 이제 매각을 해라. 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럼 어디가 자사주를 가장 많이 이제 내놓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네. SK가 가장 많다고 해요. 지금 32%가 자사주라 그러고 뭐 대신증권, 미래에셋, 롯데지주 이런 곳들이 지금 자사주 보유 비중이 20% 넘게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도망쳐야 되는 상황입니까? 뭐 실제 실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충격이 불가피하니까 일단 네. 조금 뭐 해당 종목들은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나오셔야겠죠. 충격을 받는 거는 불가피한 네, 상황. 만약에 저 해당 종목들은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그 바람직한 상황이라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사주라는 게 주주들이 공동으로 그 공동의 돈으로 이제 그 갖고 있는 주식이니까 네. 이게 사실 주주들한테 다 같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주주의 어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쓰이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저게 이제 개선될 문제인데 워낙 오랫동안 묵혀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자사주가 이게 많이 축적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실제로 제가 어떤 작은 기업을 탐방을 해봤을 때 그 회사가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네. 매입도 했는데 저 자사주 소각을 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거를 소각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그 재원으로 아니면 뭐 M&A 자금을 쓸 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회사가 이제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른 재원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더 많더라. 사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요거는 좀 그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제는요. 지금 뉴욕 증시와 2차 전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미국 증시가 너무 올라버려서 지금 불타기 들어가도 되느냐 굉장히 좀 고민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겁난다는 분들 많으시고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면서요. 사실 그 월가의 의견은요. 네. 연초에만 해도 거의 일치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안 좋을 것이다 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경우에 좀 미래에 대해 가지고서 긍정적인 긍정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는 좀 더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2000년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었었는데요. 증시 자체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가 아예 기본 가정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게 컨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락한다라고 예상치가 평균적으로 나온 거는 저는 처음 봤었고요. 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정말 안 좋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안 좋진 않은 것 같아. 좀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의견을 조금씩 바꾸는 데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골드만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미국이 올 확률도 낮췄거든요. 네. 그러면서 투자 의견도 일부 이제 상향하게 되는 그런 게 나왔고 낙관적으로 바뀐 게 골드만삭스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월가의 곰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모건 스탠리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여전히 시장에 한번 큰 충격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1940년대에 있었던 거를 들고 와서 지금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그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난 우리가 1년 가까이 하락장이었잖아요. 네. 그 하락장 속에서 최고의 미국 월가에서도 스타로 탄생했던 스타가 되었던 애널리스트가 두 사람이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이라는 분석가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윌슨 같은 경우에는 당시 하락의 주요 논거로 삼은 것이 향후 기업의 이익이 대단히 나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향후 이익을 추정하는 선행 지표가 있거든요. 네. 그 선행 지표를 계속 예로 들면서 앞으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빠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익이 그렇게 안 빠지고 오히려 이익 추정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심지어 마이클 윌슨이 매주 자료를 내거든요. 네. 매주 내는 자료에서 보면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사용하고 있는 선행 데이터, 이익에 대한 그것이 올라가고 있어요.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데이터가 좀 분석 보고서 앞쪽에 나왔다가 뒤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논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상으로 뭔가 어떤 종목을 좋아할 때에 그 종목의 투자 아이디어가 계속 바뀌는 거 그거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네.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도 안 좋은 아이디어가 자꾸만 보는 지표가 바뀌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얘기했던 그 이익의 엄청난 감소 관련된 자료는 이제는 많이 밀리고 상황적인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은 조금 톤은 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부채 한도가 늘어나면서 이제 오는 리스크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짚어볼 부분도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단기성 자금인 MMF 쪽에서 그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돈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뭐 미국에 있는 은행에 있는 예금들이 또 인출되는 사태가 나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의 경우는 네. 사실 좀 걱정을 덜어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거기에서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은 미국의 단기채 금리 1개월물 특히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 금리가 영래포라는 금리, 영래포 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보다 계속해서 높게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유동성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미국에서 단기 자금이 갈 때에 크게는 두 가지가 경쟁을 합니다. 네. 이게 연준에서 받아주게 되는 영래포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기준금리 하단 대비 OBP를 더 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5.05%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초단기채 금리가 이것보다 높으면은 당연히 더 높은 금리 있는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미국 단기채 금리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은 한 5.2에서 5.3%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무부가 어떠냐 하면은 채권을 발행하죠. 네. 단기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럼 그걸 누가 사줘야 되는데 네. 만약에 단기채 금리가 영래포보다 낮아버리면 그 채권을 사줘야 될 돈들이 영래포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채 쪽에서 혼란이 발생하겠죠. 재무부가 발행하는데.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영래포 금리보다 단기채 금리가 높습니다. 그럼 발행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영래포에 잠겨 있는 우리가 흔히들 초과 유동성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자금이 2조 중반 정도 달러가 2조 달러 넘게 잠자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지금 이제 재무부에서 발행할 재무부가 6월 말까지 4,250억 달러까지 채워 넣겠다 했거든요. 그다음에 연간으로는 한 1조 달러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옮겨갈 수 있는 영래포에 있는 자금이 지금 2조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네. 이 자금은 무난히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동일한 사례가 2017, 18, 19년 초까지도 마찬가지의 사례가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은 두 가지 금리만 잘 비교해 보시면은 네, 별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걸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영래포라는 건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 연준에서 그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기 위한 장치가 네, 영래포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예, 그거보다 예. 지금 부채 한도 협상으로 늘어난 그 부채를 늘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더 늘리고 이게 금리가 네. 더 높기 때문에 네. 충분히 흡수가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 한 주만 보게 되어도요. 네. 영래포 쪽에서는 실제로 금액이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재무부 일반 계정에서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유동성에서는 아무런 이슈가 발생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그게 차이가 안정적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정광욱 평론가님하고만 여쭤봐서 죄송한데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을 원래 줄여서 물가를 잡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그게 물가가 잘 안 잡히게 되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유동성이 그렇다고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영래포 쪽으로 과잉 유동성이 흡수가 되어 있던 게 또 다른 채권 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여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중립적이다. 그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게 물가를 자극할 요인은 또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유동성 흡수에서 시장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네. 지난주에 실제 국채 발행을 했는데 아무런 영향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유동성 경세 우려는 지난주 결과를 봤을 때 그냥 네. 우려에 불과하다, 네. 그냥 기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네. 대표님 이번에 이제 부채 한도 네. 협상하는 과정에서 초단기 국채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시장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고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좀 벌어놨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 문제를 크게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도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FOMC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점도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점도표가 어떻게 나와야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지금 시장에서의 예상은 점도표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 그 같은 예상이 채권 시장 가격에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이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제 최종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원래는 5에서 5.25%로 봤었는데 그게 5.25에서 5.5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같은 그 행위가 시장에 과연 안 좋을 것이냐라고 네. 했었을 때는 오히려 이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금리를 이제 인상을 중단한 상황에서 네. 점도표를 올리게 되면 언제든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어쨌든 시장에 겁을 주는 거니 인플레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도움을 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동성 환경, 영래포 금리하고 미국 단기채를 할 때에도 영래포 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멈춰놓은 상황에서 근데 우리 향후에 올릴 수 있어라고 해버리면 단기 금리는 위로 계속 튀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난하게 재무부가 발행하는 이거를 흡수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이 이제 그 점도표를 통해 가지고서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거양득이고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도표가 한 단계 예상대로 높게 나와주면 좋은 시그널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밤에 또 미국의 이제 네. 5월 CPI가 나오잖아요. 소비자 물가. 네. 연준이 이걸 또 내일 모레 네. 금리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네. 어떻게 나오는 게 좋은 겁니까? 동결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뭐 CPI. 예, CPI요. 네.
당연히 이제 둔화세를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전에 이제 CPI에 대한 급등세가 나왔을 때, 네.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했던 게 근원 CPI였거든요. 근데 이제 4월 달부터 근원 CPI가 오히려 역전하는 모습들이 연출됐는데,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식료품에 대한 뭐 지금은 이제 반등 추세로 가고 있지만은 식료품이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유가 하락에 대한 내용들이 그 이유가 되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그 어떻게 보면은 보완할 수 있는 해석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CPI에 대한 내용들로 본다라면은 물론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추이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한다라면은 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물가가 몇 정도 나온다고 보세요? 예상 그 연간으로 4.1 정도 예상을 좀 시장을 하고 있고요. 4.1. 예, 그리고 이제 뭐 전월드 비해서 0.2 정도, 그러니까 그전이 0.4였으니까 0.4에서 0.2로 내려가고 4.9에서 4.1 정도로 내려올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에서 5.3 정도로 내려가는 정도, 월간으로는 0.4, 0.4 그대로 가는 정도로 보고 있어서 그거랑 같게 나오거나 그거보다 좀 낮게 나오면 무조건 좋은 거다. 네, 그렇죠. 이제 그 기준은 이때는 CPI가 이제 그 4.1을 컨센을 잡고 있으니까 네. 4% 밑에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4% 깨기가 당분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결과가 그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요? 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충 예상한 대로 나올 것이다. 네,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가 쑥쑥 오르는 데에는 어제 저희 경주마에서도 짚어드린 메가캡 8의 활약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애플이 특히 신고가를 갔습니다. MR 헤드셋 비전 프로. 이게 생각보다 평가들이 괜찮다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애플의 제품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번에 굉장히 높은 가격이 나왔잖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애플이 워낙 충성 고객층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수준은 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애플에서 이번에 보여준 것이 사실 이번 제품으로서 뭔가를 확실하게 트렌드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이쪽은 이런 방향이야 라는 거를 제시하는 용도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에도 그 전에 나왔었던 이런 관련된 제품에 대비해가지고서는 좀 더 이제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게 저희가 소비자로서 뭐 써본다라거나 이러기 전에는 명확하게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그냥 근데 뭐 어차피 대박을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그 기대치를 축적시키는 정도의 결과는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사실 뭐 충전기 하나까지도 다 돈을 받잖아요. 뭐 부품 네. 조만한 거 하나도 돈을 받아도 네. 열광하는 소비자들은 다 구매를 하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아무리 비싸도 충분히 살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네. 사실 말이 많았죠. 왜냐하면 MR 기기에 대한 소개가 기대가 된다. 애플이 새로운 기기를 출시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기대를 좀 먼저 만들어놨는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은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왔을 때 또 눈높이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 이 실제로 소개했을 때 비싸다는 평과 그리고 앞으로 애플에 대한 주가에 큰 동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찬물을 바로 끼얹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짧은 기간 안에 소화가 되면서 애플의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이 호평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XR 기기가 출시되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판매 대수에 대한 목표 자체가 그렇게 높은 판매 대수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매출의 1%도 못 미친다라는 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XR 기기에 대한 흥행 여부가 주가의 향방에 가른다라기보다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XR 기기를 새롭게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을까. 새로운 공간 인터페이스에 대한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제품이 소개되었을 때 환경이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애플은 그동안에 폐쇄적인 개발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MR 기기, XR 기기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뭔가 이 오픈 소스에 대한 관심을 좀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개발자에 대한 참여를 좀 독려한다면은 MR 기기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앞으로 좀 더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이게 좀 비교 사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스마트폰 형태를 띈 것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습니다. 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햅틱이라는 모델 기억나시나요? 햅틱. 햅틱이요? 갤럭시 시리즈 이전에 네. 예, 이제 전면 이 그러니까
터치패드는 아니었고 네. 버튼과 함께 터치패드가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안 좋았던 건 뭐냐면 UI 자체는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삼성이 애플보다 빠른 그 앱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했지만은 네. 애플은 당시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열린 거였고 햅틱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만든 어플리케이션만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가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폰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가 빠르게 따라가는 형태였는데 이번에 MR 기기, XR 기기 자체가 상당히 시장 참여를 좀 만들어 준다면은 로블록스도 사실은 뭐 일방적인 그런 형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시장 참여해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로 공간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시장이 좀 시장 참여 만들어 준다면은 MR 기기에 대한 수요도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애플이 웬일인지 이번에 뭔가 오픈 AI라고 하는 네. 오픈 AI 맞나요? 오픈 소스. 오픈 소스. 네. 네. 뭔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개발자들과 공유하는 태세가 좀 바뀌면서 이런 네.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네, 기사글에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맥킨토시가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고 네. 또 아이폰이 모바일 컴퓨팅을 만들었고 이번에 이제 공간에 대한 컴퓨팅을 할 수 있도록 네. 새로운 걸 제시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비전 프로라는 상표가 네. 중국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화웨이가 그렇습니까? 먼저 비전 프로를 아. 등록을 해버려가지고 빠르네요. 중국에서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애플이 이 비전 프로에 굉장히 넣을 콘텐츠들이 앞으로 좀 필요해지다 보니까 디즈니를 애플이 또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까? 인수보다도 제휴가 아닐까 싶은데 제휴? 그 안에 컨텐츠들을 이제 디즈니 컨텐츠들이 많이 탑재가 돼서 네. 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안에 뭐 우리 3을 보려고 그거 보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필요해서 뭐 서로 간에 충분히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컨텐츠들이 그 애플 MR 기기에 다 들어간다 하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그 MR 같은 경우에는 장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과 다른 이제 시선 처리로 다 가능하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대신에 말로 얘기하면 그게 자동으로 들어가고 네. 또 홍채로서 로그인도 되고 이런 기능들이 획기적인 게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반면에 단점 딱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간 것도 있지만은 일단 무겁고 아직은 무겁고요. 네, 그리고 네. 배터리 용량이 2시간 정도밖에 아직 안 된다는 거. 배터리 용량이 짧다는 게 또 하나 문제고요. 가격이 $3,500니까 여전히 비싸다. 이 세 네. 가지만 잘 극복을 한다 그러면은 좀 개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더 오래 가고 가격도 낮추고 무게도 훨씬 더 가벼웠다. 네. 하면은 굉장한 큰 시장의 반향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메가캡 8 중에 테슬라가 1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역대 최장 기간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2차 전지주랑 연결을 지어서 좀 고민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배터리를 달고도 지금 IRA 보조금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그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들이 많으셨죠.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서 갑자기 네. 그 이제 보조금을 풀로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게 중간에는 한국 업체로 그러면은 바뀐 것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나왔었다가 지금은 중국 업체가 조금 이제 우회로를 찾아가지고서 받아가는 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서 뭐 그래서 우리 2차 전지 쪽에 그러면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도 지금 미국에 나갈 때 미국에서 이제 광물이나 이런 기준은 계속해서 강화가 되어 나가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사실은 이와 같은 우회로를 찾는 방향에 대해 가지고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들도 지금 미국에 나가는 게 보조금을 계속해서 잘 받기 위해 가지고서는 우리도 지금 소싱처의 다변화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담이라는 거는 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비용 증가로 다가오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좀 연구해서 해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게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앞으로 해야 될 과제 하나를 좀 덜어가는 그런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한 나라나 한 업체만 독점으로 해야 되고 그 업체에 대해 좋은 얘기만 나왔을 때 이게 좋은 거야라고 할 수는 없고 어느 부분에서는 서로 같이 가고 이런 부분 나오는 거는 저는 뭐 너무 당연한 소식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잘못된 그 정보고요.
그게 그 중국 테슬라가 이제 그 CATL 걸 써서 보조금을 받았다는 거 네. 사실은 잘못됐어요? 잘못된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그 미국 그 캐나다 이제 북미 쪽에 멕시코 캐나다 쪽으로 나가던 물량을 지금 바꿔치기 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CATL 배터리 들어간 거를 캐나다 멕시코 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파라소닉 배터리가 1친구 배터리가 장착된 거를 미국으로 보낸 형태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에 편법을 쓴 거고요. 실제로 지금 그 미국이 그 IRA법을 시행을 하고 이런 목적들이 지금 중국이 주로 가지고 있는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한 그런 그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CATL은 앞으로 이제 중국 그 미국에 그 배터리 납품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특히 엔솔이라든가 SK온 같은 경우도 CATL과 BYD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그 미국의 그 LFP 그 배터리 공장 ESS용 공장을 세우는 것도 그게 이제 그 중국 그 업체들이 지출하지 못한 것들을 그 감안한 것들이고 또 테슬라가 지금 특히 이제 그 LFP 배터리 ESS 쪽에 그 파우치형을 지금 그 메가팩 쪽에 파우치형 LFP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만들 수 있는 거는 엔솔과 SK온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 미국 시장은 국내 업체들이 그 공장이 다 완공된다 그러면은 대략 69% 정도 그 정액할 것으로 지금 시장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바꿔치기 한 거라고 보시겠고 실제로 그 CATL 배터리가 들어가서 보조금을 받은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네. 왜 바꿔치기를? 그러니까 미국 CATL 배터리를 가지고서는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그거를 다른 지역, 미국의 다른 북미 지역, 멕시코라든가 네. 캐나다 쪽으로 보내고 거기에 그 파라소닉 그 배터리가 장착된 거를 미국으로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물량 바꿔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편법인데 네. 이게 오래 가지 못할 거고요. 그러니까 다 임시 방편이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거를 허가를 사실상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파라소닉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은 것이고요. 그렇게 들어간 물량은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제 물량이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얘기군요. 네, 그게 실제로 CATL을 배제를 딱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보조금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그 바꿔치기 물량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저는 그 맞는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FTSE 지수 편입 네. 이 이슈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 호재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큰 인덱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패시브 자금, 맹목적인 또 자금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큰 인덱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펀드 유입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점수를 받지 않을까.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FTSE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뭐죠? 스톡 익스체인지. 여기 MSCI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지수인 겁니까, 이거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네, 조금 더 이렇게 작다라고 작아요? 보시면은 예. 그렇지만은 FTSE도 분명히 추정하는 지수에 따른 흐름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것도 영향을 그 시장에는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편입된 게 FTSE 지수에 편입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ET50과 ET100에 편입이 된 겁니다. 환경 기술 지수라는 네, 그 그 세부 지수가 인바이러먼트 있죠? 테크놀로지를 해가지고 네. 그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한 기업이 그 편입을 하는 거고요. 이게 네.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들어갔고 ET50의 편입 비중이 8% 정도 됐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니 그 에코프로가 8% 정도 편입이 될 건데요. 네. 이게 추정 자금을 좀 감이 안 오는데 그냥 네. 개인적으로 그냥 따져 보니까 대략 한 5조당 한 1,500억 정도니까 20조니까 한 6천억 정도 들어올 수 있지 않나. 6천억이 들어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언제쯤 들어옵니까? 이거는? 16일에 지수가 편입되니까 네. 16일부터 그 전부터 들어올 수 있겠지만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제가 아코프로 계속 이게 수급 이슈가 좀 되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 6월, 7월, 8월까지 지금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지금 그냥 꽉 붙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은 이 이슈 어떻게 보세요? 아까 좀 영세한 지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네. 최근에 뭐 MSCI 우리가 뭐 이슈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MSCI하고 이제 FTSE 지수를 절대적으로 비교를 했었을 때에 차이가 조금 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 네, 그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종목별로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 지수에 편입되는 이슈 자체는 항상 이제 이게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통의 경우에 이 FTSE 쪽으로 먼저 좋은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그 다음에는 또
순차적으로 해가지고서는 보통은 MSCI로 또 편입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서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이제 수급 이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뭐 이제 긍정적으로 그렇게 예, 해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아까 이창환 네.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에 이제 MSCI 편입 이슈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전망이나 뭐 앞으로 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까지. 뭐 일단은 이제 이 인덱스에 들어간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맹목적인 자금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다못해 에코프로가 좀 쉬어갈 때 방어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세를 좀 워낙에 잘 보였기 때문에 예. 어느 일정한 선까지는 뭐 주가에 대한 모멘텀으로 해석하고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인덱스 펀드에 들어가서 패시브 자금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의 모멘텀이 연속되지는 않습니다. 뭐 어차피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해석이 선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좀 보시고 뭐 향후에 주가의 방어 역할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반등 추세이지만은 만약에 내려온다는 추세를 봤을 때는 또 다시 한번 더 잡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박스권 밴드에 대한 대응은 좀 수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배터리 부장님으로서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세요. 그럼.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전고점 82만 원 뚫을 거고요. 이게 이제 저는 그 MSCI 편입 전까지는 계속 주가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그 에코프로 외국인 그 비중이 한 4.5% 정도 되거든요. 비중이. 근데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이 에코프로가 4%가 좀 그 정도 되는데 딱 시가총액 비중만큼 에코프로를 외국인이 들고 있고 네. 기관들은 그 정도 비중을 전혀 들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150의 그 대비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에코프로가 한 7%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비중을 들고 있지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코스닥 150과 또 이제 각종 2차전 ETF가 에코프로가 10%가 넘는데 외국인 기관 모두 다 그 비중을 채워넣지 못한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인덱스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MSCI 편입되면서 주가 더 가거든요. 네. 문제가 외국인이 MSCI 편입을 해서 잡긴 잡았는데 비중은 계속 모자란 상태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MSCI 편입되고도 그 지금 적어도 2% 정도는 더 채워야 코스닥 150 그러니까 2에 3% 정도 채워야 되는데 네. 그 자금만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4조에서 6조를 더 사야 되거든요.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지금 공매도 자금만 1조에다가 이거 상환을 또 해야 되고 대차장고 3조에 이자율 뭐 20% 이상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우리 코너에서 계속 지금 2차 전지 공매도 특히 이제 롱숏 펀드들 그 문제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히 그 2차 전지 쪽 에코프로 공매도를 친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수급적으로 완전히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쪽은 하루라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수급 모멘텀을 봤을 때는 82만 원 금방 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주변에 들어보면은 한 70만 원대, 80만 원대 물려 계신 분도 있단 말이죠. 80만 원대. 제 얘기 들어서 80만 원 사서도 50만 원대 많이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제가 알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수익 다 나신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보유하고 대기를 하셔도 되는 상황. 그렇죠. 뭐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런 수급 이슈로 붙을 경우에는 코스모 시도에 그렇게 갈지 생각 못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부러지기 전까지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배터리 부장님은 항상 좋은 말씀을 네.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정강우 평론가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에코프로의 어떤 향후 주가 흐름이나 전망, 현재 수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증시를 좋게 보는 입장에서 네. 이게 조금 왜 굳이 싸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것이 반드시 안 되어야 다른 게 잘 되고 이런 사고는 이제 사실은 장이 많이 약할 때 그래서 돈이 흘러갈 때가 없고 투자자들의 투심이 많이 약화돼 있을 때는 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많이 개선이 되고 난 이후에는 서로 간에 좋은 것 찾기 이제 경쟁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너무 이렇게 막 뭐 안 좋게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강우 네. 대표님 그러면은 에코프로를 우리가 쭉 봤잖아요. 오늘은 네. 에코프로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네. 내일 이후에 뭐 2차 전지 쪽에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시세 연속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80만 원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가는 거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한동안 많이 올라왔고 좀 시장이 좀 강세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은 네. 강세장 분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쇼커버링 물량도 다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기간 소화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맹목적인 투자 시점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와 같은 인덱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만약에 조정이 되었을 때 방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가 흐름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시 재차 내려왔을 때 살 수 있는 이유는 되겠지만은 지금 계속 추종해서 올라가는 시장의 분위기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좀 네. 추세적인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포함한 이 증시 랠리들 잘 즐기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균형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흔히 리스크 테이킹하는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달리 또 얘기하자면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 자산이기도 하겠죠. 랠리 충분히 즐기시면서 동시에 경계감, 균형감 잃지 않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